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남승입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즐겁게 추석 보내셨을 텐데 우리 수험생들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능이.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달이 밝고 크고 또 예쁘더라고요. 어떤 소원 비셨나요? 모르겠지만 그 누구의 소원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오늘도 영역별 공부비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9월 모의평가 후 탐구 영역 학습 전략을 주제로 탐구 영역 등급 올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탐구 영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의 사탐 등급을 고품격으로 만들어주실 사회탐구 영역의 카리스마 문병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사회탐구 문병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고 하죠. 네. 과탐, 과학탐구 영역의 진정한 엄친아 전재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강을 들어도 점수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열심히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언수에는 절대 포기 못해 하지만 좀 탐구 영역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3학년도 수능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쉽게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조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문병희 선생님? 자, 수능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요. 지금 네. 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탐구겠죠. 특히 쉬운 수능에서는요. 한 문제가 등급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에 대한 시간의 비중의 확대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꼼꼼하게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재민 선생님, 과학탐구 역시 당연히 포기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수능은 예년에 비해서 좀 쉬워질 전망인데 과탐 영역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변별력을 이렇게 두기 쉬운 과목이 과탐이고요. 그래서 좀 다른 학생들보다 여러분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등을 두고 싶으면 아무래도 과탐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수시에서 또 최저 등급이 과탐 같은 경우는 상위권은 1등급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사탐, 과탐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조금 압박감을 네, 가지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시간 그 부담감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병희 선생님의 9월 모의평가 후 사회탐구 영역 학습 비책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사회탐구가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먼저 분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9월 모의평가는요, 실제로요, 여러 가지 실제로 출제 포인트는요, 지난 수능과 그리고 올해 6월 평가 또는 6월 평가와 비교해서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특히 EBS 교재와의 연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서 그 유형별로 문제를 정리하시면 여러분 실제 수능에서도요,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고득점 또는 만점까지도 노릴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요. 과목 군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교과군부터 볼 텐데요. 역사 교과군은요, 실제로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요, 좀 평이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먼저 국사 같은 경우 봐도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지만 어떤 분별력 확보를 위해서는요, 아주 지엽적인, 좀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연도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우리가 그 EBS 교재와 관련돼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요, 한번 국사 과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사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의 자료에서 이제 이갑돌 씨와 관련된 내용이죠. 좀 요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데요. 한번 화면을 넘겨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청원서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아주 좀 세부적으로요. 자식들 얘기랑 뭐 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죠. 실제 정조 때 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의 조세 부담을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아주 생소한 유형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시면요.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시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셨죠.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바로 수능 특강에서요. 선제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 수능 특강 104페이지 1번 보시면요. 실제로 수능 특강에서 생소한 유형으로 한번 언급이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 특강으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하고 공부하신 학생들은요. 아주 당황하지 않고 실제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EBS 연계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가 끝났고요. 이제 근현대사 과목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현대사 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수능에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지엽적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회사량과 관련된 문제죠. 1910년대 회사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제시문은 어렵지 않게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로 한번 가볼까요? 선지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연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몇 년도에 발표됐다. 즉 1917년이라는 걸 모르시면요. 풀 수가 없었던 문제죠. 자, 출제 포인트는요. 평이한 수준에서 지엽적인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물어보더라. 요거 꼭 주의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군은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 사회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회군에서는요. 특히 작년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약간 어렵지만 실제로는요. 비슷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요, 이 일반사회 교과군은요, EBS 연계율의 체감들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실제 비슷한 똑같은 그래프와 제시문들이 출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 과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경제 과목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번 문제죠.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주면서요,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에서 개념을 여러분이 도출해 내셔가지고 실제 선지들을 분석하는 문제였죠. 여러분이 많이 당황하셨던 문제고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 문제도요. 자, 한번 넘겨볼게요. 선지 한번 보시고요. 다시 넘겨보시면 수능 완성 71페이지 3번과 그래프가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완성에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실제 선지도 비슷하게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바탕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 이런 걸 또 시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일반사회 교과군 중에 사회문화랑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재밌습니다. 연계가 실제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면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갑은요. 기능론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보기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지를 찾는 건데요. 자,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다시 한번 넘겨보십니다. 자, 수능 완성 59페이지에는 4번 문제와 그림과 제시문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연계 유형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래프들이요. 실제 연례 문제가 출제가 연계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혹시 지금이라도 좀 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EBS 교재 연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윤리교과군 보시면요. 아마 올해 윤리 공부하신 친구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6월에 비해서 9월의 윤리의 난이도가 작년 수능이나 실제 6월보다 많이 어렵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시면서 많이 어려워하셨죠. 특히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사상가인 에피쿠로스와 미를 비교하는 공리주의자인 미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자,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자, 문제로 한번 또 어떻게 실제로 출제됐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윤리 5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시면서요. 첫 번째는요. 플라톤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플라톤 쉽다 이러고 들어가셨는데
막상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방황하셨죠. 많이 어려움을 느끼셨고요. 실제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될게요. 올해 윤리 과목의 새로운 출제 경향입니다. 제시문은 쉽게 출제하고요. 하지만 제시문의 분석은 쉽게 출제하지만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선지에서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리 과목 교과군인데요. 지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넘겨볼게요. 지리는요. 세 가지가 있죠. 네, 보시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한지와 경제지리는 작년과 올 6월 수능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자,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실게요. 최근에 새롭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주제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아주 참신한 문항이죠. 그래서 가나다 중에 다와 관련된 지역에 특히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자, 여러분이 세종시 잡으시고요. 지도에서 찾는 문제.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요. 특히 시사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지도에서 찾는 거나 또는 다른 분석들은요. 다시 한번 대비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수능 앞두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라고 다시 강조하고 싶은 유형입니다. 네, 사회탐구 영역 역사, 일반 사회, 그리고 윤리, 지리 교과까지 알아봤습니다. EBS와 그 연계 문제가요, 70%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 많이 당황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9월 모의평가는 조금 당황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전인 수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2013학년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될지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 이제 2013년 수능 탐구는요. 그 기조는 유지가 돼요. 그 작년에 이어서 계속 쉽게 출제되는 기조는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70%의 연계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기출문제들의 중요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그 기출문제도 변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가 70%가 되지만 똑같은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요.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유형들, 그리고 자료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유형들을요, 따로따로 하나씩 정리하지 마시고요. 통으로 같은 유형들끼리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면 유형 분석과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겠죠. 네. 근데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알면은 좀 공부하는데 수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남은 시간이 조금 너무 짧죠? 네, 맞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자,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4가지 한번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좀 이 남은 시간 동안요. 여러분들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린 전략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걸 확장하기보다는요. 뭔가 새로운 걸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던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의 정립이고요. 그 개념의 정립을 통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핵심 키워드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별로 정확하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요. 그냥 단순하게 개념들을요. 단순하게 나열하지 마시고요. 개념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죠. 마인드맵화 하셔가지고요. 머릿속에서요. 그 각각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주제들이요. 단원별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지도화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각각의 주제들이 각각 머릿속에서 그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지도가 되면요. 그것들을 또 하나 그냥 그렇게 그려보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암기하셔가지고요. 20문항은 30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필수적인 암기를 바탕으로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20문항은 30분에 충분히 풀고요. 검토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세 번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겠죠. 자,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여러분들 보통 기출을 한 5개년 정도 푸시는데요. 자, 이제 과감하게요. 쉬운 주제들, 쉬운 문제들은 버리시고요. 어려운 문제들, 고난도 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취약 단원에 대해서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반복하셔야 되죠. 틀렸던 문제 또 틀릴 때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취약 단원에 가장 반복적으로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반복된 내용을 바탕으로 꼭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실 때는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수학도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개념에서 집합 부분 제일 강하시죠? 자, 지금 남은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거꾸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5단원, 4단원, 3단원, 2단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항상 앞부분부터 공부하시고요. 학계 진도도 앞부분부터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뒷부분, 뒷단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그래서 집중적으로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앞부분부터가 아니라 뒷부분부터 오히려 더 접근해서 더 반복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본에 충실하라. 확장하기보다는 반복해라. 그리고 개념의 지도를 완성하라.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발상의 전환.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4가지 중에 그 마지막 얘기가 좀 와닿네요. 그 책 보면요, 앞부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앞에는 새까만데 뒤에는 또 새하얗습니다. 여러분, 발상의 전환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앞부분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집합 단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뒷단원부터 공부를 하면 선생님 말씀처럼 뒷단원 내용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쏙쏙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문병희 선생님 전공이 일반 사회시잖아요. 일반 사회에 오늘 함께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 이런 비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저 일반 사회 과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제가 좀 3과목에 대해서 한번 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죠. 사회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문화에서요, 여러분이 만점을 달성하시고 1등급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입니다. 지금 남은 시점에서는 표분석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표분석 문제에서도요, 사회계층화 현상,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파트 있죠. 이 부분에 나오는 표분석 문제는 무조건 3문제 이상이 출제되고요. 1등급의 관건, 만점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답 꼭 정리하시고요. 유형별로 정리하셔서 반복하시면서 유형을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윤리입니다. 윤리는요, 특히 사상가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사상가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교,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와 미래 비교 등, 또는 칸트와 공리주의의 비교, 이런 주제들을요, 정확하게 비교하시고요. 특히 최근의 출제 경향 무조건 출제됩니다. 롤스의 정의론 있죠.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롤스의 정의론과 그리고 자유주의와 또는 신자유주의의 비교를 통해서 롤스의 정의론을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제 과목은요. 여러분, 경제 과목은 여러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시는데요. 경제 과목 특히 거시 파트, 마지막 단원 있죠. 특히 비교 우위 파트와 환율 파트가 여러분 만점과 고득점의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비교의 파트와 관련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그래프적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비교의 파트가 나오면요, 일단 생산 가능 곡선이 출제가 되더라. 이런 걸 일단 여러분이 베이스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생산 가능 곡선 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보시면요. 자, YJ랑 XJ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요. 일단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YJ가 20개고요. 이건 특화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J는 40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요. 생산 가능 곡선으로 만약에 수능 특강에 출제가 됐죠.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 가능 곡선이요, 표로 바뀔 수도 있더라. 이런 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항상 공부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유형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생산 가능 곡선의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기회비용을 이용한 교역 조건 구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 어떻게 구하는 거죠? 기울기가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40분의 20,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 그래서 기울기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도출하시고요. 이 도출된 기회비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죠.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니까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일 때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러면 기회비용도 일정해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 교환 비율도 일정하더라. 즉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교육 조건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듯이 특히 경제 과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를 통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는요. 유형을 정리하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분명히 만점도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의 명쾌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와닿네요. 수능은 사고의 확장이다. 사실 탐구 영역 하면요. 좀 외우자, 무조건 외우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표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도 있다. 사고의 확장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실천만 한다면 1등급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남 선생님도 지리 전문이시잖아요. 네. 지리 전문가. 지리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네. 비법 없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입이 조금 근질근질.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를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지를 작년 수능에 비해서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한두 문제 어렵게 나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어렵게 나올 것이냐? 인구 부양비, 인구 구조 관련해서 계산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시고요. 이거 말고도 어렵게 출제된다면 한반도 지형 형성 과정에서 지체 구조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온의 지역차,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 있죠? 꼭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꼭꼭 아주 쪽집게 강의였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사회탐구 영역 어떻게 정리 좀 되셨나요? 자, 잠시 후에는 정재민 선생님의 9월 모의평가 이후 과학탐구 영역 공부 비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문병일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공부법 되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여러분 6월, 9월 평가원 그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문과생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문과생들도 6월, 9월 평가원에 나온 물리 문제만 좀 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만 해도 그것만 문제를 막 보고 가도 수능은 반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연계율이 높아가지고요. 네, 저도 항상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 수업을 할 때 저도 교재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제 교재를 보면 뭐 작년 6월, 9월 평가원인데 수능이 이렇게 나왔어. 연계를 시켜준단 말이죠. 한 페이지에 딱 보이게. 그러면 너무나 그 예가 많아서 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물론 배우는 학생들도 평가원 문제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주입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그 올해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좀 하고 다음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9월 평가원은 6월 평가원이나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12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매년 느끼는 건데 6월은 좀 물리는 그래요. 네, 다른 과목은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6월은 약간 이렇게 쉽게, 그리고 9월은 좀 어렵게 본 다음에 수능에서 난이도를 중간 정도로 싹 맞추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9월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좀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런 학생 좀 있는데 9월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출 유형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항상 기출은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죠. 아무리 좀 새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신유형의 문항이 나와도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기본 개념만 잘 이렇게 잡고 온 학생들은 충분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항들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 그 문제가 그 간섭 문제예요. 그 위쪽에 있는 문제가
올해 9월 평가원의 물리원의 16번 문항이고요. 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은 이제 정신분열증에 다른 그 간섭 문제는 간섭 문제인데 배우시는 건 아시겠지만 분명히 간섭 시간에 다루던 간섭은 원형파 간섭이나 그죠? 물결파 원형파로 나왔죠? 아니면 기체 간섭을 배웠는데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직선파죠, 그죠? 네. 직선파의 간섭이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문항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 거의 신유형으로 느낀 학생들이 많았고 실제로 정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문제를 보시면 2009년 9월 평가원 문항이죠. 네. 그 위에 올해 9월 평가원 위쪽에 있는 문제는 간섭 문제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그 완벽한 간섭은 아니지만 일단 두 개의 파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을 따지는 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009년 9월 평가원 기출문항을 잘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갔던 학생들은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신유형에 가깝긴 하지만 그 16번, 그러니까 올해 9월 16일 위쪽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 문제 잘 다루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EBS 연계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율은 항상 70% 정도는 항상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그 EBS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그렇게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계율 70%는 항상 제가 얘기했죠. 기출에서 돌고 돈단 말이죠. 기출 유형에서 다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EBS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약간 왼쪽으로 더 빨간 박스를 왼쪽으로 더 붙였어야 되는데 EBS 문제를 쭉 훑어보면 기출 유형이 아닌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EBS에서 연계되는 문항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이나 EBS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나 그렇게 뭐 EBS를 공부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왔어. 그런 효과를 본 학생은 제가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연계는 항상 되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기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학생이 책장을 밀고 있죠. 똑같은 그림이 EBS 수능 특강에 있단 말이죠. 그 문제 내용은 살짝 달랐지만 그림이 너무 그건 그림이 똑같다는 건 연계를 확실히 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물리를 또 선택한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2번 문항이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1번이나 2번 앞쪽 문항들은 쉬운 문항들이 앞쪽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 문제 또한 흰 표시를 살짝만 해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EBS 문제가 많이 이렇게 연계가 되고는 있지만 EBS에서 똑같이 연계됐고 어려웠어. 그래서 EBS를 안 본 학생들은 못 풀고 EBS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만 풀고 그런 상황이 아직까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도 기출을 그렇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출 나 이제 다 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들은 시중에 이상한 그런 문제집보다는 그래도 EBS가 낫겠죠. 그렇게 그 다음 그 기출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EBS를 생각하시고 일단은 과탐은요 개념과 기출이 답니다. 개념만 잘 잡으시고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섭렵하시면 충분히 높은 성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정재민 선생님께서요, 지금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번에 새로운 유형이 참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직선파 문제처럼 좀 당황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수능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저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다. 이런 괴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은 그 말을 믿는 학생들, 그 말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마무리하신다면 과탐, 사탐 모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3학년 수능에 어떻게 출제된다면 더 등급 올리기 좀 더 쉽겠죠? 자, 선생님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 어떻게 출제될까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기출에서 돌고 도는데, 네. 기출에서 돌아야 그러고 이걸 끝내버리면 여러분, 네, 분노를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최근 경향을 좀 말씀해, 항상 유행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 유행을 잘 읽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게 뭐 제가 하는 일이죠. 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던 역학 문제. 뭐 요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네, 또는 도르래가 있어서 요렇게 나온다든가, 꼭 마찰력은 있고요. 또 마찰력 없으면 고일 문제로 가버리고, 네. 그리고 두 물체가 이렇게 연결돼서 간다든가, 이런 걸 저는 합쳐서 연결된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해서 단원명을 따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워낙 자주 나와서요. 수능 한번 보면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죠. 찰석같이 믿고 열심히 가르쳤더만, 네. 6월, 9월 통틀어서 정말 쉬운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6월에.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유형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능 문제 중에, 평가원 수능 합쳐서요. 네. 그 평가원에서 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첫 손가락 꼽는 문제가 아시는 2009년 9월 문제인데요. 이렇게 저는 이런 문제를 얹혀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해서 또 단원명을 새로 정해서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마찰력, 바닥면의 마찰력만 하면 학생들 막 힘들단 말이죠. 네. 네, 힘들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네. 안 나왔어요. 6월, 9월 합쳐서. 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물론 네, 저도 잘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잘 읽으셔야 돼요. 유형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6월과 9월에 공통적으로 두세 문항씩 갑자기 우르르 쏟아지는 문제의 유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떤 문제인지, 그거는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기에서는 직류회로, 뭐, 전자기 유도, 파동에서는 굴절 분산 전반사, 광전 효과, 물질파. 그건 여전히 중요한 것들이라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중요했다가 안 중요해지는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도 힘을 살짝 빼는 게 좋겠죠? 네, 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죠. 물론 저한테 배우면 할만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네. 그래서 요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잡고 6월, 9월에 나왔던 문제, 6월, 9월 문제의 에너지 보존 법칙만 해도 한 5문제? 6문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좀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잘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올해 수능에 꼭 2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네, 콕 집어주셨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적어도 2문제는 꼭 나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2013학년도 과학탐구 영역 어떻게 출제될지 알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뭐 1등급 받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믿고 싶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의 고민은 지금부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 없고 점수는 올려야겠고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지금은 우리 학생들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 물리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개념, 기출. 이건 물리뿐만이 아니고요. 물화생지 통틀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2가지고 개념을 제가 강조하기를 그래도 6월 평가원 전까지는 한번 개념을 쭉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기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좀 자세히 들어가서 반드시 나오지만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유형 2가지만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짚어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번째가 직류회로 분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죠? 직류회로 분석. 네. 직병렬 연결, 저항 연결 돼가지고, 그죠? 네. 다들
기억나죠? 이렇게. 네. 실험됐었죠. 네. 네, 그 중학교 때의 추억이 악몽으로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솔직히 중학교 때 문제보다 많이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저만의 풀이법을 좀 간략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에너지 위쪽 문제가 2012년 6월 평가원 문제고요. 네, 아래쪽 문제가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또 많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문제 두 개를 제가 예를 들 거고요. 네, 그 언뜻 보기 이거 연결된 물체의 운동 아닌가? 그래서 연결된 물체의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FMA 알짜임 개념을 여기다 적용했다가는 잘 안 풀려요. 네, 그래서 무늬만 봐서는 연결된 물체의 운동이지만 해결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풀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네, 그런 것만 잠깐 칠판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2012년 6월 평가원의 그 왼쪽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좀 무거운 A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좀 가볍네요.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다는 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찰이 있다는 건 지나가면서 열이 난다는 거죠. 손 비비면 열 나는 것처럼 열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이 얘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계속 갈까요? 가다가 멈출까요? 가다가 멈춘단 말이죠. 네. 멈추겠죠. 멈춘단 말이죠. 가다가 멈추는데 가다가 멈추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되죠. 가다가 멈추겠네. 그걸 이제 식으로 써야 문제를 푼단 말이죠. 아까 뭐 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림이 가, 나 두 개였고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이 나와서 둘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두 가지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요거 한 군데에서만 식을 어떻게 이제 끄집어내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스토리를 좀 세우시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얘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 스토리에 맞게 식을 쓰시면 좀 그럼 그나마 좀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요, 이 A가 V로 가고 있다는 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A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면서 열 에너지로 감소해버린단 말이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B도요. 똑같이 속도 V로 가다가 나중에 끽 멈춰. 얘도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리고요. 날카로운 눈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B가 떨어졌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네,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네. 그 거리를 만약에 D만큼 가서 멈췄다고 한다면 얘도 D만큼 가서 멈출 것이고 그만큼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지금 제가 이 문제 유형의 이름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감소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단 말이죠.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뿐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열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식을 못 적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식을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직류회로 분석인데, 다음 문제요. 직류회로 분석인데,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문제가 2010년 6월 평가원 문제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직류회로 분석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직렬 팁을 써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직렬 팁. 직렬 팁이 뭐냐 하면 저항 두 개가 죄송합니다. 지우고 할게요.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뭐 2오hm, 1오음이라고 한다면 그 저항의 B가 2대1이니까 걸리는 전압도 여기가 4V면 2V야. 즉 2대1, 2대1 이게 맞아 떨어져요. 이게 직렬 팁이에요.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에도 요 저항이 만약에 6오hm, 둘이 합쳐서 3오음이면 또 2대1이죠. 그래서 얘와 얘는 얘가 만약에 6V가 걸렸다고 하면 2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압도 2대1. 그럼 여기는 3V가 돼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직렬 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학생들에게 이런 회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풀리든 안 풀리든 일단 무조건 적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9월 평가원의 직렬의 문제는 전부 다 이 직렬 팁을 가지고 풀면 좀 쉬웠고요. 네, 그 전에 직렬 팁이 전혀 안 됐던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네, 수능 문제에서는 꼭 적용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물리도 역시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개념 정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개념 정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뒤에 가서 조금 흐트러지기 마련이고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네, 그 기출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개념 정리 말씀 잠깐 해드리면 올해 초까지 여러분이 완성을 해야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이제 막판에 좀 빠르게 적용할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면 그 EBS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공부의 왕도라고. 네, 그거 아주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항상 자기가 배웠던 걸 누구에겐가 가르쳐 줄 때 항상 머리에 잘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외를 해본 적은 없어서 뭐라 좀 잘 모르시겠지만 과외를 해보면 나중에 대학 가서 과외 꼭 하시고요. 좋은 데 가셔서. 사교육인가요? 네,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네, 그러면 가르쳐 보면 알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가장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네. 네. 그걸 제가 백지학습법 오늘 배운 거 빈 종이 놓고 뭐 유도 과정이나 좀 정리 과정을 써보는 거죠. 네.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인형을 놓고 가르쳐도 되고 그 EBS 다큐멘터리는 어떤 여학생이 거울에다 가르치고 있었고요. 어머니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네, 백지학습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탐구 영역 올해 수능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정재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밥상을 잘 차려주셨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 하실 일은요. 숟가락 딱 들고 맛있게 드시는 일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내용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정재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과학탐구 영역 물리 공부 비법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수능이 한 달 남았잖아요. 사회탐구 영역 오답 노트 어떻게 활용하면은 정말 아주 효과를 단단히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오답 노트는 아까 제가 그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네네. 내용인데요. 자,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봤던 거, 뭐 또는 책에서 봤던 문제들요.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붙이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유형별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면 사회 계층화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 그렇게 따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또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예쁘게 만든다고요. 그 문제를 다 손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 낭비고요. 여러분 교재 지금 마지막 남은 시점에서요. 특히 수능 특강책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다 그냥 과감하게 찢어서 붙이십시오. 그렇죠. 그것만에 자신만의 노트 만드시고요. 유형별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꼭 끊임없이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지금 함정이요. 나중에 수능에서는 다 점수를 보상받을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네, 유형별로 정리를 해라. 그리고 예쁘게 정리할 필요 없다. 책을 마구마구 좀 사용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까요? 네, 이번에는 정재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직 언수에도 정리가 잘 안 된 친구들은 과학탐구 영역 공부하는데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과학탐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네, 저는 항상 물리는 수학만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솔직히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좀 꾸준히 그래도 사람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망각곡선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올려주고 좀 망각곡선이 느슨해지고 올려주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하는 게 버릇을 들여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은 최대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집중했다가 좀 느슨했다가 집중했다 느슨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탐구 영역 학습 전략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수험생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한 달여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역전이 가능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취약단원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네, 정재민 선생님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문별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났는데 네. 물리 오답 노트 중요합니다. 과탐에. 네, 그래서 틀린 문제가 가장 나에게 소중한 문제다. 네. 한 번 틀린 문제 2번 틀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정리를 잘 해두시고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틀린 문제가 소중한 문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문병희 선생님 그리고 정재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요. 벌써 수능 D-Day 마이너스 31일입니다. 이제 진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그래서 수능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별 파이널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남은 기간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희극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을 희극으로.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